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작전 개시 143분 만에 미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뉴욕 한복판으로 데려온 그 장면을 두고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후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날 걸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이 언급될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재가동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징계의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쇄신보다는 내분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Good night. Happy New Year. We're going to run the country until such time as we can do a safe, proper, and judicious transitions. 주말 사이 세계를 뒤흔든 이 뉴스. 그런데 미국의 마두로 축출이 한중 정상회담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중 갈등을 겪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입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외교부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은 특급 예우로 시작됐습니다. 원래 보통 차관급들이 영접을 나왔었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는 장관급, 우리로 따지면 과기부 장관에 예. 해당되는 부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영접을 한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지점이다. 어쨌든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겠다라는 목표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될 한중 정상회담. 2달여 만에 마주 앉은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새해 첫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무대는 중국 베이징이 됐습니다. 지난 가을이었죠. 경주 에이펙 이후에 2달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곧 열릴 걸로 보입니다. 한한령 해제가 최대 화두로 보이고요. 과연 우리나라 K 아티스트들이 중국 무대에서 자유롭게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기대도 되고 있는데 오늘 청와대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취지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한한령 해제 사실 기대를 많이 걸었거든요. 경주 이어서 두 번째니까요. 아직이라는 전망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정부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나 중국이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이렇게 눌러왔다고 보거든요.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도부의 뜻에 따라서 또 음성적으로 자연스럽게 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식적 입장이 아닌 형태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2달 만에 다시 만난다는 하나의 긍정적 측면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물론 이 평화적인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또 보태긴 했습니다만 예. 중국에게 선의의 립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의 특성이 저는 한한령은 자연스럽게 아마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경제 관련 교류들도 좀 더 긍정적으로 풀릴 것이다.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애초에 중국 정부가 제안한다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조심조심 이렇게 이른바 신압으로 이렇게 될 그게 것 같다. 권위주의 국가의 특징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베이징 현지에 도착을 했고요. 장관급이 영접을 나온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중국 국빈 방문 첫날 현지 동포들을 만나서 이번 일정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월 시진핑 주석께서 11년 만에 국빈 방한 한 데 이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무려 9년 만에 국빈 방중이라고 합니다. 불과 2달 만에 한중 양국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첫 번째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저의 답방은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예, 김동원 위원님. 네. 그런데 중국이 베네수엘라랑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기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도 중국 특사들이 마두로 대통령 만난 장면도 이미 뭐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가 있습니다. 뭐 어떤 베네수엘라 상황도 좀 언급이 되리라 보세요? 뭐 간접적으로라도 언급은 될 수밖에 없죠. 예. 티타임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온 전 그 지구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언급이 될 겁니다. 예. 중국으로서는 이 국면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아마 유도를 할 텐데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 석유의 75%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중국의 주유소격으로 지금 돼 있죠.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주유소가 베네수엘라라면은 지금은 그게 중국의 주유소로 성격이 바뀌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예. 한 그 우군을 포섭하는 이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을 끌어들임으로써 미국과 어떻게든지 이 경쟁을 하려는 그런 모습은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방중하기 전에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선물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저는 뭐 이것도 잘된 그 포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협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그런 거라 어차피 한중 정상회담이 협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이 원하는 답변을 적시에 그걸 풀어야 되는데 방중하기 전에 풀었다 하는 얘기면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은 우리가 더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때 이 터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사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아마 활용을 하려고 굉장히 전략적인 머리를 짜낼 것입니다. 예. 여기에 부득이 이재명 대통령이 협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약간 더 주시를 해봅니다. 예. 지금 자료 영상으로요. 바로 어젯밤이죠. 가운데 키가 큰 이 수염이 있는 남성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입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 DEA 요원들에 의해서 양팔이 잡혀서 수갑을 찬 채 어디론가 이송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여야 패널들을 모시고 국내 정치 위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했는데 뭐 전 세계적인 또 외교 정치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서 여러분께도 좀 질문을 드립니다. 조기현 의원님, 공교롭게도 오늘 이렇게 돼서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좀 큰일이 터진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요. 그렇죠. 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긴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이 전면적 관계 복원 또 협력이라는 공동의 이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두로 체포 작전이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막거나 좀 안 좋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의 이 마두로 체포 작전이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 문제까지도 고려된 것은 분명하지만 뭐 지금 대부분 다 분석이 공통적으로 하듯이 석유 자원 확보를 위한 것이 실질적 목표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물론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협력 관계가 있지만 지금 이번 사태가 한중 정상회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각의 분석처럼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거나 어느 편의 서기를 강요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경제, 문화, 교류 협력에 방점을 찍고 그 관련된 상호 이익 중심의 정상회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지금 진행된 비즈니스 포럼에서 벽난도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중 간 고려시대 교류 협력의 상징인 거죠. 외교적 갈등이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이 그런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상호 발전했던 역사를 지금 다시 재개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제 그 계획이 단순하게 지금의 어떤 관계 복원을 넘어서서 30년간의 한중 관계의 복원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한 것을 보면 양국 정상이 양국의 이익이 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직접적으로 한중 관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오늘 베이징 현지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앞서 기업인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10개 정도의 MOU도 체결된다고 하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 정상이 첫 국빈입니다. 중국이 맞이하는 국빈으로 따져도 당연히 올 초니까요. 한국이 첫 국빈이기도 합니다. 마두로 체포 후에요. 미 백악관이 공식 소셜미디어에 FAFO 이게 이제 욕설이라서 뭐 F로 시작한 욕설이라서 저희가 뭐 옮길 수는 없습니다만 한마디로
까불면 다친다 뭐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욕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이게 글쎄요. FAFO 까불면 다친다라는 걸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미국 정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행보를. 뭐 미국이 우리 세계의 경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평론가 입장에서 이건 미국이 야수의 마음으로 자기들만의 이익을 챙기려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직접적으로는 아마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직 부통령에게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뭐 중국이라든가 북한의 문제 예. 또는 뭐 한국의 모 정치인처럼 한국 정부로 확대 해석하는 이런 이야기는 거의 넌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의 국제 정체를 과거의 체제 전쟁으로 봐서는 저는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즉 개별 국가의 개별 이익을 위해서 모두가 적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우군이 될 수 있는 그런 극단적 경쟁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도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으면서 베네수엘라 침공을 한 미국을 또 칭찬을 합니다. 예. 이거는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보지 체제라든가 가해자, 피해자로 보지 않는 이런 정말 극단적인 이익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마두로 체포 관련해서 김기영 의원님. 이게 뭐 진짜로 믿는 건지 그냥 온라인이라서 그렇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농담이겠죠. 다음은 대한민국 차례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마두로 관련해서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보느냐, 미국이 아니면 사실상의 마약 카르텔의 범죄 우두머리로 보느냐 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의 어떤 대통령 수장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무력으로 해서 그 사람을 납치해 가서 그런 부분은 비민주적입니다. 야만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보면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문제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종의 마약의 일종의 채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마약 관련해 가지고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마약을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그리고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고 있는 일종의 채널로서 그걸 인정하고 있고 요번에 사실상 기소가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마약 혐의가 가장 두드러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약 테러리즘이라고 얘기돼 있는데요. 마약 테러리즘은 마약 범죄를 넘어서 정부나 국가를 위협할 수준의 어떤 테러까지 할 수 있을 어떤 조직적인 그런 범죄 집단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미국의 어떤 군인들이 가서 데려온 게 아니라 일단 이 마두로에 대해서 규정을 미국은 범죄 집단의 어떤 수장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은 나라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권 국가를 침범했느냐 아니면 범죄 조직 단체의 어떤 카르텔의 우두머리를 데려오느냐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베네수엘라가 보여주는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까지 보여줬던 어떤 반미, 이 반미 그리고 친중적인 요소에 대해서 예. 미국 정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포퓰리즘 성격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1의 석유 매장량을 기록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적인 성격과 그리고 무상 시리즈로 대표되는 부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법부를 겁박해서 대법원장을 늘리고 있는 이런 행태 그러니까 행정을 넘어서 입법을 넘어서 사법부를 장악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사법부를 장악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예. 무상복지에 대한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흐름과 맥이 닿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부분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낸 이른바 논평 관련이기도 한데 잠시 후에 네 분의 의견 모두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우리 외교부가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낸 걸 좀 볼게요. 베네수엘라 국민 의사를 존중한다.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서 현지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길 희망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네.
많이 고민하고 낸 듯한 그런 고심행적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외교의 핵심은 선악의 판단이 아닙니다. 국익이란 두 글자가 확고히 중심에 서야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영역이 바로 외교입니다. 예. 이것이 이 마두로 축출이 이걸 세계사적으로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은 후세의 역사가들이 해야 될 몫이고요. 외교는 확실합니다.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 저렇게 레토릭이 되는 것은 뭐 일견 당연한 것이고요. 저거 외에 다른 것을 하면은 또 다른 그 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외교부가 좀 밋밋하지만 적절하게 이 성명을 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이제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어떤 그 상황을 빗대어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베네수엘라가 사법적인 롤 모델이다라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 어제 오늘 뜨겁게 달궜던 지금 김민석 총리의 친형이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법적인 그런 그 모델을 칭찬을 하면서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법부 통제 대법관을 증언하는 것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모델이 바로 베네수엘라에서 선택을 했던 그런 방안이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압박하고 그거 관련된 그 법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걱정이 나오는 건데요. 이것은 뭐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더 나가면 안 되고요. 지금 자꾸 다음에는 뭐 한국이다, 또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이 같은 운명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판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비판이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적절한 선을 유지를 하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라 가족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한때 부국인 베네수엘라가 몰락했다. 제도적 독재가 그 시작이다. 지금의 한국 상황과 꼭 빼닮았다라는 취지로 분석을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대변인 명의로도 공식 논평이 나왔는데 비슷한 취지로 한국에 보내는 경고다 뭐 이런 취지의 문구들도 나왔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예. 베네수엘라 비유 이번에는 적절했나요? 저는 절대 해설 안 될 극우적 선동이라고 봅니다. 이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끔 민주당의 어떤 사법개혁이나 검찰 개혁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경제 관련된 정책 관련해서도 베네수엘라를 자꾸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이 그런 위기로 가고 있다는 식의 비판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진영을 따라서 매우 불쾌합니다. 그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특정 국가를 저렇게 비유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지만 그 사례를 지금 한국의 상황과 동일하게 평가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의식에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고 봅니다. 정말 베네수엘라 같은 어떤 석유 중심의 단일 경제 체제 그리고 장기 독재, 이 뭐 극단적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들은 그냥 그거로서 평가하면 될 일이지 이걸 한국의 어떤 상황과 비교하면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논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 단 한 번 그런 비슷한 사례를 비유할 수 있었다면 그게 12.3 비상계엄 내란이죠. 성공했다면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대표적인 인사가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그런 분이 지금 이런 선동을 하는 것 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더 걱정되는 것은 실제 보수 유튜브, 극우 유튜브들 사이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에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할 것이다. 예. 이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이런 글들과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지금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이고 글이었다고 봅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네. 당 공식 대변인 논평에도 어제 베네수엘라가 던지는 경고, 대한민국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글이 나왔거든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적으로 권력이 상권 분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과연 헌법에 기초된 상권 분립을 잘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군부 독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세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명을 해가지고 선거는 이루어졌지만
세 차례 어떤 선거를 통했지만 마지막 선거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라고 명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선거를 통해 도입됐지만 장악했지만 결국은 사법부를 우리나라처럼 비슷한 게 있습니다. 갑자기 대법 관수를 확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란 걸 만들고 법 왜곡죄를 만들고 대법 관수를 늘리고 3심제가 아니라 아예 4심제, 소위 말해서 헌재까지 끌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1심만 무죄가 나와도 이거 항소 포기하고 있는데 이게 맞지 않는다는 그런 법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부분이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포퓰리즘 관련해서 마두로 전에 차베스가 될 때는 유가가 뛰기 때문에 네. 무상 시리즈를 많이 했습니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무상 교통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로 안 됐고요. 심지어 가격 통제까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물건을 만들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물론 똑같이 베네수엘라 상황과 같지는 않지만 예. 미래보다는 현재 유지를 위해서 미래의 몫인 어떻게 보면 국채 110조 원이라는 그런 국채를 계속 끌어다가 매해 쓴다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현재보다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정책의 정부의 입장에서 좀 더 베네수엘라처럼 현상 유지적으로 포퓰리즘의 어떤 정책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에서 저는 가능한 대목은 있는데 예. 여기에서 더 나가서 마두로가 체포된 것처럼 뭔가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다시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것과는 비교의 맥락이 좀 다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진영 의원님, 사실 뭐 진보 정부의 복지 정책을 비판할 때 뭐 베네수엘라가 같이 된다 뭐 이런 거는 신문 뭐 논평 같은 데 많이 나오기도 했고 오래된 얘기인데 이번에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비유 삼는 게 적절했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진보 정부가 언제 있었습니까? 민주당 정부가 진보 정부라고 한 적이 단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민주 정부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참 농담 비슷하게 국민의힘 앞마당에 베네수엘라 놔줘야 되나? 아니면 국민의힘 전원을 베네수엘라에 한번 유학 한번 보내드려야 되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고요.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든가 크기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망했으면 좋겠다는 저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거는요.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관료 독재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망한 거예요. 그럼 제대로 모르고 그냥 막 이야기하시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응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요. 이완용이 고종 황제 앞에서 일본말 안 들으면은 고종 황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야기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발 저는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비판해도 됩니다. 그러나 비교할 것과 비교하고 대한민국이 잘 되라는 전제하에서 좀 비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김동원 의원님.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마두로 체포 장면을 보고 긴장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추정의 기사도 좀 나와요. 그렇습니다. 긴장을 한 부분이 하나가 확실하게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핵이 있다라는 자신감 두 개가 아마 처음에는 몹시 긴장을 했겠죠. 예. 야, 나도 이거 저 이설주 내 부인하고 자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미국으로 묶여서 압송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당연히 있었겠죠. 야,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파워 이것은 김정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한 3개월 동안 치밀하게 중계를 했겠지만 야, 나도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아하,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핵이 있지. 잘했어. 내가 핵 개발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반대에도 서방의 어떤 그 압력에도 내가 잘했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그 마음이 아마 상당히 겹쳤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핵에 대해서는 이번 그 마두로 사태에 이 빗대어서 김정은의 핵 포기는 더 어려워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걸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에겐 핵이 있다라는 것을 앞으로 상당히 지금보다도 더 빈도수가 더 자주 아마 강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두로 사태에 평양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핵 도발뿐만이 아니라 핵 과시, 이제 저는 머지않아 핵 그 영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핵 예. 실험도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아마 핵을 더 가까이 하려는 시도가 김정은한테는 있다. 두 가지가 교차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의 패권 행위는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 침해다,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베네수엘라 상황을 진단했는데, 이게 또 기자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대변인이 이렇게 내놓은 거라서 어느 정도 좀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또 붙더라고요. 박진영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변수가 이번 상황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낡은 이념의 틀에서 현재의 국제 정치를 보면 안 됩니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입니다. 개별 국가의 이익 우선입니다. 모두가 다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침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으로부터 침입을 받은 베네수엘라를 옹호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잘했다고 합니다. 자국의 이익에 의해서 이념이라든가 과거의 사상책 이런 것들은 다 버린 조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개별 국가들 간의 관계로 봐야 된다고 보고요. 미국과 북한의 문제도 앞서 우리 그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북한은 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위협성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에 기대어 북한은 우리는 베네수엘라는 별 관계없어.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베네수엘라는 우리와 별 관계없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먼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행동이 국제정치에서 비난받을 수 있지만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우선이고 경제적 관계, 미국 우선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부 다 개별적 주체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뭐 이준석 대표든지 나경원 전 의원이든지 예. 제발 과거의 잣대로서 본인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이념화시켜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용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어제 마두로 체포 관련한 페이스북 글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두로 체포 소식이 이른바 뭐 해외 소식이긴 합니다만, 또 마침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한중 정상회담 의제에도 포함될 것인지, 그러니까 공식 의제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언급이 나올 것인지, 또 북한과의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여러 분석이 필요해서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세계는 하나라는 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남미의 베네수엘라 상황이 이렇게까지 또 서울 상암동에서도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민주당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탈당은 없다라는 선언적인 인터뷰를 해서 또 하나의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백당 앵커의 브리핑 보시죠. 정말 잘못했고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당을 나가면 제가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명당하더라도 탈당은 없다라며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개인 일탈로 선을 그으며 재발 방지에 총력을 쏟는 모습입니다. 이 암행 어사단과 공천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접수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전광석화 같은 신속성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당대표 직권으로 비상징계를 즉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선거 공천 신뢰도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당대표의 직권 비상 징계 카드까지 언급한 정청래 대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예,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은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아침에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자진 탈당 후에 제명까지 됐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탈당은 없다. 박진영 의원님, 이런 발언을 하면 또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텐데요. 네, 먼저 그 민주당이 정당의 역사가 정치개혁과 특권의 해체에 앞장서 왔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게 보좌관과의 법률적 또는 진실 공방으로서 본인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대표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개별 의원에 대한 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예. 2000년대 초반에 정치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했던 낙천 운동이라든가 물갈이 연대 이후 한국 정치의 정치개혁 운동이 굉장히 퇴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이런 경험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천 관련 의혹들을 관행적인 것처럼 오해하는 싹이 튼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상황에서 정치 오래 한 민주당 의원들이 더 놀랐다고 하거든요. 저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 전체 차원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해체하는 부분들과 공천 혁신 이런 제2의 정치개혁 운동으로 좀 더 이 파장이 커지고 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근데 당에서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그 선제적 조치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윤리라든가 이 징계 절차에 저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상대당인 김기웅 의원님. 오늘 아침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탈당은 안 하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난 탈당을 안 할 테니까 제명시키지 마라 이거잖아요. 제명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 문제 제기할 때 김현지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나오는데 탄원서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수진 전 의원이 탄원서 관련해서 자신의 보좌진이 김현지 실장한테 연락을 했고 그 관련 녹취가 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대표인 정청래 당시 수석 최고한테도 이걸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그 문제점에 있어서 그 당시의 지도부가 이걸 인지했는데 이거를 발본색곡한 게 아니라 사실상 묵인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은폐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른바 윗선이 개입된 거 아니냐 쪽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하루하루 1일 1 의혹 관련해서 와이프 관련해서 그다음에 자제분이 2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 관련해서는 국정원, 둘째 아들 관련해서는 뭐 대학교 편입학 입학 예. 그리고 또 취업 문제까지 모든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는 국회의원 제명까지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선제적으로 탈당을 안 할 테니까 제발 제명까지는 시켜주지 마 이걸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조만간 내가 제명이 될 텐데 내가 정치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을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명을 시킨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뭔가 모종에 있어서 뭔가 본인이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뭐 지레 짐작한 게 아니라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강선우 당시 공관위원과의 어떤 대화에서 그 내용을 다 녹취를 했습니다. 예.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녹취를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녹취를 남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사안이 나왔는데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뭐 제명해야 된다 아니면 탈당해야 된다 그런 게 공식화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상 동료의식을 넘어서 뭔가 결부됐거나 뭔가 윗선의 손이 작용됐음을 본인들이 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비판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잘못된 내용과 정쟁으로 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현지 보좌관은 대표의 개인 보좌관이기 때문에 당무 절차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랬고요. 이수진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김현지 보좌관은 이것을 당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당무감사위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따져야 될 것은 당무감사위에 전달된 이후의 문제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또 김현지 비서관을 소환하는 것은 저는 억지 정쟁 프레임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뉴스에도요. 그에 대해서도 반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기현 의원님,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의혹이 하나가 또 나왔어요.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들이 숭실대학교 편입의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일종의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리고 취업을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 근데 이걸 김 의원이 직접 청탁했다 이런 정황이 나온 거거든요. 뭐 역시 이것도 뭐 보좌진들의 폭로 의혹 제기로 보여지는데 예. 편입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10개월간의 관련 업체 경력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직접 요청을 해서 실제 입사 경력을 만들었고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배우자나 자녀 관련된 문제들이 뭐 우후죽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나오는 사안들은 윤리감찰단의 조사 내용이 다 포함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곧 뭐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통해서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가 이미 착수돼 있기 때문에 뭐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당하다, 다 충실히 하명하겠다,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무고로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윤리심판의 조사 결과가 지금 김병기 의원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정말 과장되고 보좌진들의 허위적인 폭로인지 여부에 대해서 예. 당이 지금 엄중히 엄격히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적당히 넘어갈 수 없을 만큼 그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정말 김병기 의원의 말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들이었다면 뭐 징계 절차는 없이 끝내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실제 관련된 비위라든가 위법 내지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고 하면 예. 그에 합당한 징계 처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예. 앞서 조기현 의원이 말씀하신 그 당당하다라는 취지로 오늘 인터뷰했던 그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 1억 원이라는 거액을 갖다 수수했다거나 거기에 연루가 되었다면 저는 굉장히 그때 크게 반대를 하고 어떻게든지 유지를 하려고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1억 원을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받지는 않았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부터 정말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보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이건 사실관계는 밝혀지거든요. 예, 보여드린 영상 마지막 그 멘트. 조금만 기다려주면 이건 사실관계가 밝혀질 거거든요. 김동원 위원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는 얘기는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1억을 자꾸 의심스러운 눈치로 나를 보는데 나 아니다. 그리고 강선우도 1억을 안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1억 그것은 도대체 지금 누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줬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 1억 관련된 내용 그리고 김기영이 그 다음 날 시의원에 단수 공천을 했는데 과연 누구 입김으로 작용이 됐냐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일 텐데요. 이것을 곧 밝히겠다. 그러고 나는 아니다라는 일종의 자신감 표현이 되는데요. 저는 주목할 대목이 바로 2023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하나의 TF를 구성을 합니다. 이게 총선 후보 검증위원회라는 TF를 구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총선 5개월 전이죠. 여기에 검증위원장으로 발탁한 사람이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김병기 의원이 검증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증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제 추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김현직 당시의 보좌관 그리고 이 당시의 대표였던 대통령 이재명, 물론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직함이었죠.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민주당에서도 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까지 보고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 강제 수사라든가 윤리감사관실에서 유야무야로 사실상 종결이 된 거라는 게 현재까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장인 김병기를 지금 건드리면 이재명 당시 대표까지도 이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이거는 검증위원장이 바로 당대표와 독대를 하면서 항상 그 당시에 비명행사, 친명횡재를 집도한 집도의가 바로 김병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것은 조직적인 은폐, 나가서 조직적인 부패, 이 뇌물 구조라고까지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자기는 포함이 안 된다, 1억 안 받았다라는 그 팩트를 갖고 예. 조금만 기다려라, 자신이다, 다른 사람을 지목을 하든가 아니면 당시의 얘기를 조금 더 폭로적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탈당은 안 한다라는 것이 당내의 선전포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시 최고위원 아닙니까? 수석 최고위원. 여기도 다 알았다고 하는 게 이 이수진인가요? 인수진 전 이수진 의원이 전 의원이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천에 탈락됐다고 없는 사실을 일부러 만들어서 얘기를 할 걸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당을 쥐락펴락하는 당 지도부가 여기에는 다 공모가 돼 있다라고 하는 의혹의 눈초리가 당연히 가능하고, 그런 비판은 감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서울 동작을 지역구로 뒀던 이수진 전 의원의 폭로가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기도 합니다. 박진영 의원님,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그럼 1억 원은 그럼 어디 있는 거야? 누가 받았긴 받았다는 거야? 어떻게 돌려줬다는 거야? 이수진 전 의원이 말하는 건 뭐야? 여러 가지 좀 팩트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김경시 의원과 예. 강선우 의원 사이의 현금 거래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김병기 의원 건들도 이제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병기 의원이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이면은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공당이 국회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 윤리라든가 국회적 절차를 또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국민의힘이 크게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 구조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받는 와중에서 세비의 절반을 개인에게 준다라고 하고 공천을 받았다. 이런 의혹들도 지금 수사가 지금 특검에서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저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전반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가 국회 차원의 국회의원 특권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야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공멸될 것이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공격 화력이 약하다고 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공당은 자체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점에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고요. 모처럼 국민의힘 패널 두 분께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정말 이참에 예. 공천, 저도 청주의 당협위원장입니다만은 또 시의원, 도의원을 또 공천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정말로 10년, 20년 전에 어떤 그 상황을 들어보면은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기회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이 부패 고리 연결고리를 끊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대변인님 말씀처럼 저희는 이게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음습한 곳에서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뭐 지방 의원들이 제보도 하고 여야를 막느라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끊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원 갑질 문제도 보좌진들이 용기를 갖고 다 이제 좀 양지로 드러내가지고 좀 제대로 된 혁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조기현 의원님, 당 지도부는요 별도 추가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또 한켠에서는 그래도 뭐 당 집권으로 비상 징계 조치가 내려지거나 제명이 나오거나 하지 않을까 계속 좀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는 아직 현재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사후적으로 공개한 것처럼 12월 25일 날 윤리감찰단에 그 당시 시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윤리심판원에 즉각적 징계 절차 개시를 주문한 상태입니다.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이고 사안 또한 10개가 넘는 여러 개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 몇 개의 구체적으로 명확히 확인된 사실관계만을 갖고 징계 결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한 부분들은 있죠. 부적절한 행위하고 뭐 호텔이나 대한항공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확인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징계할 수는 없고 그 이후에 부각된 이 공천 과정에서 금품 문제라든가 본인에 관련된 금품 수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만 사실 적절한 징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징계 절차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12일에 1차 윤리심판원 회의가 있고 아마 김병기 의원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김병기 의원 본인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실 확인에 오래 걸리지 않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당은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론을 낼 것으로 봅니다. 예, 일주일 뒤 오는 12일에 윤리심판원이 회의를 연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곧 그 전까지는 비상징계가 내려질 가능성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군요. 그렇죠.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그런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신상필벌 명확히 안 하면 공사구는 안 된다. 당의 질서나 기강이 무너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빠른 조치를 할 것처럼 국민들에게는 들렸거든요. 네, 할 것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꼬리 자르기죠. 탈당을 하거나 제명시키는 거 부분인데 국민들이 원하는 제명은 당에서 제명시키는 게 아니라 국회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는 게 제명입니다. 당에서 나가는 게 큰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검이 답입니다. 그런데 김경 시의원 관련해서 지금 미국으로 출국돼 있다는 기사가 제가 봤습니다. 예. 그러면 뭡니까?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경찰이 지난 11월에 이른바 탄원서 관련해서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두로 이거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수사 진척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직 보좌관들이 특정 인물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관련돼 있으니까 이 사람 부르면 되인다. 그 당사자 또한 스탠바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을 통해서 동작경찰서에 연락을 했다. 뭐 자기 어떤 진짜 신복이라 불리는 보좌관이 그 관련해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뭔가 관계를 맺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살아있는 권력,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이 어떻게 보면 공천 관련, 범죄 관련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는 것이 바로 특검입니다. 특검을 해야 될 게 이른바 3대 특검을 재연장해서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부에 대해서 탈탈 터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게 국민적인 여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지금 공석인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절차가 곧 다가옵니다. 출마를 확정한 의원들을 보니까 모두 3선 의원들이죠. 박정, 백혜련, 진성준 그리고 한병도 의원의 4파전 구도입니다. 박신용 의원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뭐 이렇게 이번에는 뭐 개파가 뚜렷하게 갈린다는 평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른바 범친명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을 했던 진성준 의원이 뭐 그나마 좀 개인적으로 친분과는 가깝지 않나 싶은데요. 예.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인데 그보다도 의원들 개인 간의 친분 관계 그리고 상임위 배정 문제, 예산 배정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예결위원회가 끝나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딱히 의원들의 그런 친분 관계라든가 이익 관계에 의해서 선택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하나 바람이 있다면은 본인들이 원내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 지역구의 당원들에게 누구를 찍었으면 좋을까라는 의사 정도는 한번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다시 한번 4명의 명단을 좀 보여주시죠. 3선 의원들 4파전으로 원내대표가 후보가 결정이 됐고요. 이 4명 중에 5월 이후에도 연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사람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진성준 의원은 그만하겠다라고 안 하겠다고 확실히 했습니다. 말했고. 나머지 분들은 또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또 명확하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상대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누가 더 가까우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여성으로서 백혜련 의원이 여성으로서 한 명이 나왔죠. 그것도 무시 못할 요인이 되고요. 4개월 또는 5개월만 원내대표를 수행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또다시 원내대표에 욕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번에 원내대표에 당선된 분들은 차기에 내각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예.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민주당 상황 짚어봤고요. 국민의힘도 오늘 아주 많은 상황이 있고 짚어볼 게 많습니다. 잠시 후 마수토론에서 두 분의 마수토론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이가혁 라이브 월요일의 마수 토론. 오늘도 이분들께서 새해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좀 두 분과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국민의힘 네 분 다시 최악으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최악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좀 괜찮을까 걱정도 했는데 일단은 붙여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열렸고 윤리위원들이 선임됐다고 합니다. 7명이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당무감사위가 검찰 몇 년형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역할을 했다고 치면 윤리위원회는 법원인 거잖아요. 이제 그걸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죄송하지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도 확정을 할 그 조직이 확정이 된 겁니다. 어떻게 진단하세요 앞으로? 근데요, 저도 저에 대해서 저와 이제 단계 문제를 논의하게 되잖아요. 예. 윤리위원회가. 그래서 도대체 윤리위원들이 어떤 분이 임명됐나 그것들을 이제 면밀히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원래 윤리위원은 비공개예요. 비공개지만 문화일보에서 한번 그걸 바로 보도를 한 적이 있고 예. 또 지금 세상에는 비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윤리위원들이 임명되자마자 그 명단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보도들, 그러니까 SNS상에서 계속 떠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명된 윤리위원이라는 분들의 과거 행적이 아니 도대체 이분들이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으로서의 적합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남을 윤리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과 그런 품격을 갖추고 있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왔던 것 취재를 해오셨군요. 예. 최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윤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나이가 연세도 있고 그 당원이 아닌 사람이 맡아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요양원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2022년도 대선 때는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의 명단을 올린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은 또 특이하게도 찐윤 인사들하고 되게 가깝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경기대 회학과 선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가족들도 요양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대단히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두 번째로 또 윤리위원이 우모 변호사라는 분. 이분은 통진당의 입당에서 지지선을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민주당도 아니고 통진당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으로 오게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강모 변호사라는 분은 사이비 종교단체 JMS 정명석을 변호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또 그 국정원 직원이었다가 그다음에 무슨 모 대학의 교수라는 윤모 씨는 그 여인형의 방첩사 거기 자문위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강모 변호사 아까 뭐 정명석 변호했던 분 얘기 JMS요? 예.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 성향의 여성 단체와 밀접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당의 윤리위원으로 임명이 됐지? 예. 이분들의 정체성이 뭐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윤리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하면 그 윤리위원장은 되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예. 뭐 아까 홍익표 의원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고법 부장판사 이상이라든가 무슨 뭐 법과 대학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윤리적으로 단죄할 정도가 되려면 그런 정도의 그 기본 그 자격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는 임명을 못했어요. 임명을 못하고 그 7명 중에서 호선, 자기들끼리 정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이유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리위원장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아니 아무리 공당의 윤리위원장이 물론 민주당은 어떻게 임명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뭐 여쭤보면 잘 되겠지만 아시겠죠? 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분들이 그 윤리위원으로 해서 누군가를 단죄한다고 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 물론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취재를 한 7명 그 몇면이 뭐 예를 들어서 요양원을 운영했다고 해서 모두 의심스럽게 볼 건 아닐 수 있죠. 물론이죠. 요양원 운영하신 다른 분들이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여러 정황상 또 당사자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좀 지적을 할 만하다 이렇게 제기해 주셨어요. 7명의 면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저도
그 김종혁 최고한테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거지 예. 구체적인 것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SNS상에 지금 떠돌고 있을 뿐이고. 공식적으로는 비공개 명단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 윤리위원장 정도는 그 최고위원회에서 임명을 하거든요.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윤리위원회를 대표해서 그 어떤 당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당 안팎에서 검증된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그런 당대표 최고위원들이 책임지겠다. 인사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윤리위원장을 지명하지 않고 있고 호선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물론 뭐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형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글쎄요, 뭐 그 좀 더 면밀하게 그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 좀 더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예. 현재로서는 썩 이 윤리위원회 구성이 당 안팎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라는 게 우리가 뭐 흔히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열지 말아야 될 걸 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리위원회까지 가서 뭐 앞에 계신 김종혁 최고위원도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가 초미의 관심인데 예. 결국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 칼을 꺼내 들음으로 인해서 이 국민의힘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가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이건 아마 두고두고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도 적절치 않다라고 평가하신 건가요? 저는 타이밍도 좋지 않고요. 예. 저 늘 얘기했지만 뭐 한동훈 대표 게시판에 이제 가족이 쓴 걸로는 확인이 됐으니까 그것이 정치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는 논의를 하더라도 예. 그건 각각의 그 선호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징계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장동혁 대표가 가장 좋은 선택은 윤리심판 이 당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해달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야 됩니다. 부적절한 그 행동은 맞지만 부적절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보기엔 징계위원회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은 아니다. 여기로 끊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장동혁 대표의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리위원장을 호선으로 임명한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장동혁 대표의 의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윤리위원장이 여상원 변호사였고 네. 이제 뭐 이른바 쫓겨나다시피 뭐 끝났다라는 표현도 쓰긴 쓰던데요. 그리고 이제 후임 윤리위원장이 호선으로 임명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기자들 말에 따르면 윤리위원장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호구지책을 썼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정확한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책임 정치라는 면에 있어서는 윤리위원장을 당연히 임명을 해줘. 누구? 이 사람을 어떤 이유로 해서 우리가 윤리위원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공당의 전직 대표와 전직 최고위원을 지금 징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징계할 정도의 나름대로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분이 결정을 내렸으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도둑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왜 당당하게 윤리위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니 도대체 이분들이 윤리위원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누가 뭐 댓글 중에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무슨 김건희 라인 지금 모아놓은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분들 누가 추천한 거죠?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가 알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지금 당사자인 예. 김종혁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더 어떤 추정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좀 추론을 또 방송 중에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원권 2년 정지가 권고가 나왔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뭐 게시판에 어떤 글을 썼다라는 결과만 발표됐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제안은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스운 게요. 예. 아니 윤리위에서의 징계 대상은 사람인 거지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도 못 해요. 한동훈 대표를 거론도 못 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연관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단계조사 발표를 했을 때 199건을 한동훈이라는 동명이인이 온갖 욕설을 써놓은 그것을 진모라는 한동훈의 장인이 썼다고 이름을 아예 조작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한동훈 가족들이 입당하지도 않았을 때 썼던 글들이 그 또 동명이인들이 쓴 것을 그 사람들이 썼다고 그러고 탈당을 한 다음에 쓴 글들도 그 사람이 썼다는 식으로 조작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더욱 기가 막힌 건 IP 주소라고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뒷글자가 전화번호 뒷번호가 예. 다른 가족들과 똑같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완전히 날조거든요. 아니 어떻게 당원 가입도 안 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뒤에 그 가족들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몇 번 확인해 봤어요. 한동훈 대표에게 본인에게 펄펄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 부분은요. 지금 고발돼 있잖아요. 고발돼 있기 때문에 이 확인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새빨간 조작을 통해서 전직 당대표에 대한 그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면 이분은 감옥 가야죠. 이분은 감옥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만간 이제 그 수사 결과가 나오면 무엇이 진실이었는지가 밝혀질 겁니다. 윤리위 구성 자체로도 이렇게 좀 큰 뉴스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예상하는 대로 앞으로 징계 수순으로 갈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홍, 격화 이런 보도는 매일 나오고 있는데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원래 특히나 야당에서 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당 내분이 심할 때예요. 저희가 민주당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휘청휘청될 때문에 당 내분이 심하고 그 갈등이 조정이 안 될 때는 지지율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밖으로부터의 압력에는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이 있지만 내부의 균열은 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국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우선은 당내 내분을 좀 통합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우선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이 정당이라는 것은 이 이게 계속 이제 이 검찰화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조차도. 예. 이게 모든 걸 법률로 따지고 징계하고 제명하고 제척하고 이런 것들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예. 사실은 당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이러는 과정이 어떤 때는 제명이나 어떤 뭐 출당 조치보다 더 치명적일 때도 있는 게 정당의 사안이에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 최근에 정당 운영 자체가 너무 모르겠어요. 각 당의 율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지나치게 이게 그 사법화돼가는 당 운영조차도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홍, 갈등이 생길 때 당의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의 그런 상징적인 오늘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의 삼고 초려 끝에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직을 수락했던 김도읍 의원 소식입니다. 4개월 만에 이 직에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수락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던 지난해 9월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던 지난해 12월 30일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께서 대표 당선된 이후에 자신의 정치 노선에 대한 변화를 좀 주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밑거름이 된다면 도와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히 성찰하고 쇄신하겠습니다. 예, 오늘 김도읍 정책위 의장의 사퇴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항의 차원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9월 11일 날 지금 보셨지만 아니 정치 노선의 변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당대표가.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상당히 그 전환길 같은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지지를 얻어서 당대표가 되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의 변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왔는데 3달이 지났는데 뭐 변화는커녕 오히려 더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죄송함을 송구하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찰하고 쇄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같이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있으면 나도 한 무더기로 이른바 그때 장동혁 체제에 같이 있었던 사람, 장동혁 지도부에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공격을 받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 정치적 판단 이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사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분석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체제에 대한 어떤 불만 그리고 이 통합되지 않는 당에 대한 어떤 내용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가 하면 김도읍 의원은 지금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 때가 돼서 그만둔 것 아니냐 이게 두 가지 얘기가 같이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요거는 좀 김도읍 의원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이후의 행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찌 됐든 간에 두 가지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라도 한 가지는 분명한 거는 현재 예를 들면 불만 때문에 그만둔 건지 아니면 부산시장 때문에 나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것이라더라도 장동혁 체제가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심으로 가겠다든지 뭔가 변화를 하는 게 최근에 부산시의 그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을 거예요. 서울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도읍 의원이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민심의 변화를 느끼고 있을 거고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갔다가는 뭐 그 스윙보터 지역 수도권이나 충청권은 물론이고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 지역에서조차도 승리를 기대할 점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거를 아마 현장에서 느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요인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 부산시장 후보군. 그게 따로 떨어뜨려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가 그래서 제가 두 가지가 안 될 수 있겠다. 결국은 합쳐진다는 게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지만 본론의 결론에 가면 하나로 합쳐지는 거는 이대로 가서는 지방선거도 승리하기도 어렵고 당이 통합하기도 어렵다. 이런 판단을 깔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당이 잘 나가잖아요. 그럼 계속 계셔야죠.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할 때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정책위 의장으로서 본인의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을 계속 하실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물러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경북도지사 출마한다는 김재원 의원도 최고위원 사퇴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나름대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걸 마다하고 그만두신 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장 말씀하셨으니까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한번 해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오세훈 시장과의 연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측 기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연대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우리 당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서 잘 싸워주기를 바라는 거고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가장 잘 경쟁력 있는 후보로 우리 당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오세훈 시장님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거죠. 오세훈 시장님이 당의 변화와 혁신, 개혁을 요구했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냥 일제히 다 달라들어서 오세훈 시장한테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의 막말을 막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수 정당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무슨 모택동 시절에 홍위병들입니까? 그것도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앞장서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처음 봤거니와 자기 당의 대표들한테 너희들 다 떠나라. 한동훈도 떠나고 오세훈도 떠나고 니들 다 떠나고 나면 우리가 똘똘 충성파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우리가 똘똘 뭉치면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세훈 시장께서도 굉장히 불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에서 갈수록 비정상 모습 국힘 장 대표와 측근들 이런 제목의 사설을 냈는데 여기에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언급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시는 우리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 보시기에는 한동훈과 오세훈 시장의 연대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장동혁 현 대표와 나경원 의원의 어떤 팀워크 이렇게 좀 나누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게 그렇게 나눠지는 것들은 이제 본인들의 정책 선택 때문에 그런 건데 특히 나경원 대표가 나경원 의원이 그걸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로 봐서는 오세훈 후보가 훨씬 유력한데 장동혁 대표의 지지를 받아야만 그게 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입장을 밝혔잖아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입장을 긋자. 이렇게 가서는 좀 우리가 승리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몇 가지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함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과연 내년 선거 치를 때 서울시에서 구청장 후보 또는 서울시 의원 또 구의원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누가 와서 지지 연설을 하는 걸 제일 원할까? 국민의힘 후보 중에 국민의힘의 여러 나경원 의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있고 오세훈 시장도 있고 뭐 등등 여러분이 계실 텐데 어느 분이 오는 걸 제일 선호할까?
그거를 한번 여론조사해 보면 어느 노선이 지금 저 수도권에서 제일 절실한지 그냥 나올 겁니다. 제가 예. 그게 굳이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이른바 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마스토론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라디오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계엄이나 내란 걸자 이 사과는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과와 포함해서 같이 지명했다 이렇게 갑질을 이거는 사실 검증에는 잘 잡히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청문회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들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저희로서는 도전입니다. 네, 마스토론 두 번째 주제는 이해훈 재산 6년 만에 113억 올랐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계엄 옹호 논란 그리고 갑질 논란에 이어서 재산, 부동산 투기 의혹 등등으로 여러 가지 갈래로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들으신 것처럼 청문회까지 일단 가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김종혁 위원님, 야당 쪽에서는 지명 철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럴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청문회까지 가봐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실패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해훈 씨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는 이제 갑질,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더 뭐가 막 불거져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부부가 유학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상가를 5채를 샀어요.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슨 돈으로 삽니까 그거? 그거 다 신고하셨습니까? 상속세 내시거나 증여세 내셨습니까? 그리고 영종도의 땅, 그 영종도 공항이 만들어지기 1년 전에 16km 떨어진 곳에서 서울에 사는 분들이 그 황무지 땅을 왜 삽니까? 그래서 그거 몇 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몇십억씩 수익을 챙기셨잖아요. 그리고 2006년도에 재산이 65억인가 그랬는데 지금 10년 사이에 그게 175억인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재테크 잘한 분들이 있을까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런 걸 보면서 저렇게 뭔가 공익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분이 대한민국의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곳간을 열쇠를 맡겨요? 저분은 그러면 자기가 어디다 투자할지 다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주변에 땅 조금씩만 사놓으면 아마 한 5년, 10년 지나면 몇 배씩 올라가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주장해오던 정의, 형평, 평등 이런 것과 완전히 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질질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예. 도전이니까 실패한 도전입니다. 지난주에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 청문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이 올까 이제 그걸 의심하는 시국이 됐습니다. 네, 청문회는 갈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대통령실의 의지가 오늘 비서실장 통해서 드러났고 예. 민주당도 현재 내부 분위기로 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청문회까지는 간다 이런 분위기인데 다만 내부적으로 약간 엇갈리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최근에 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안팎으로 도덕성 문제와 관련돼서 좀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까 강훈식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도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의지라고 거기에는 사실은 이해훈이라는 보수적 인사, 보수 경제학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약간은 좀 통합적 인사. 그다음에 보수를 포용하는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을 좀 더 완화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대통령의 처음의 기대를 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도리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배신자 등등의 프레임을 걸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고 거기에 내부적으로 폭로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도움을 주면서 더 폭로 내용들이 지금 더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초 우리가 거두려고 했던 보수적 경제학자로서의 전문성 플러스 정치적 통합 효과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기에는
다소 색이 발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게 거꾸로 대통령의 뜻과는 반대로 예. 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처음에 어떤 이렇게까지 파격을 하면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구나. 예. 그런 효과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오늘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이해운 후보자 논란, 그리고 민주당 내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의혹 등에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해서 0.9%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한 30초씩 남았는데요. 먼저 어떻게 보세요? 그럼 뭐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 대통령이라든가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뭐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더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집권 여당의 실책이라든가 문제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같아요. 예. 그건 사실은 저희들한테 더 뼈아픈 겁니다. 국민의힘의 실책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지금 그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3.4, 그다음에 반대가 41.2로 좀 고착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저게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리얼미터 저게 조사지 않습니까? 예. 적극 지지층의 의사 표명은 다소 좀 확고해지는, 웬만한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그 지지율은 크게 흔들리지 않게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53.4% 찬성, 국정 지지율 찬성, 그다음에 41.2%의 반대가 어떤 고착화된 그 지지율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희가 문제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40% 정도가 국정 수행에 반대하면 저희 당의 지지도가 그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20%대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 자체로서 우리 당이 뭔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구성돼서 목요일쯤에는 위원장이 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또 돌아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필보다 더 작은 쿠쿠 초소형 정수기. 100도씨 끓인 물은 물론 차가운 냉수까지. 작은 것은 오직 사이즈뿐. 쿠쿠 미니백 초소형 정수기.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새로워진 콘택 콜드. 재채기, 콧물, 코막힘, 알레르기 비염, 걸렸구나 생각되면 콘택 콜드. 유한양의 약국에서 콘택하세요. 요즘 초등학생들 다 1위하죠? 엘리하이 1위 하이해. 초등 온라인 학습 1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전격 체포,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정치권 한편에선 기다렸다는 듯 기이한 비유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에서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베네수엘라를 빼닮았다며 현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사실 보수 진영의 이런 베네수엘라 소환술은 상대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마다 나왔던 단골 소재. 하지만 이번엔 베네수엘라 상황이 워낙 심각했기에 비유도 좀 꼬이고 말았습니다. 특히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우리에 대한 경고라 해석하는 대목을 보고 나면 정말 미군이 동맹인 대한민국 땅에서 무력으로 대통령을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1야당과 그 당 중진 의원의 이런 주장들은 비유라 할지라도 일부 극우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로 건너가 극단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베네수엘라 다음은 한국이다 이런 식.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던지고 유튜버와 네티즌들이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 12.3 내란과 그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무리한 주장과 확대 재생산이 수도 없이 반복됐지만 사실로 확인된 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정치권으로 또 소환된 베네수엘라를 보며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예스, 예스. 영어 앞에만 서면 예스맨이 되는 우리들. 이제 스픽과 함께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말 영어로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틀 것이다. 스픽.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코웨이 아이콘 프로. 상황에 따라, 취향에 따라 자주 마시는 물은 저장하고 원터치로 한 번에. 편리한 삶을 위해 계속되는 혁신. 코웨이 아이콘 프로. 여성 2명 중 1명은 HPV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발병 시 4개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암 예방, 더 이상 미룰 순 없으니까. 가다실 9.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딱 1년 전 한남동 관저 앞은 대혼돈이었습니다. 당시 경호처가 무력 대응팀 투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경찰 특공대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철수했고 이른바 윤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